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지난 3월에서 8월까지의 사망자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코로나19 핫스팟으로 불리는 집단 발병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어기는 학교나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혈장 제공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코로나19에 노출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 마감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허용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1,777명 늘어난 810만 2,030명, 사망자는 686명이 늘어 22만 1,55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068명이 늘어 51만 3,220명, 사망자는 12명이 늘어 3만 3,415명, 뉴저지 확진자는 792명이 늘어나 21만 9,959명, 사망자는 13명이 늘어 16,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지난 3월부터 8월까지의 사망자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3월에서 8월 사망자보다 22만 5천 명가량이 많은 13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늘어난 사망자 가운데 67%는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대와 예일대가 국립보건통계센터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공동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19로 미국의 3월에서 8월 사망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 주저자인 스티븐 울프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을 가짜뉴스라고 하거나 실제보다 사망자가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연구 결과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논문에서는 3월에서 8월 평균보다 22만 5,530명이 많은 130만 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늘어난 사망자 가운데 약 67%인 15만 541명은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최소 21만 5,549명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심장병이나 치매처럼 코로나19와는 상관없는 사망 원인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프 교수는 코로나19가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위급 환자나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자가 바이러스 사태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스트레스로 약을 과복용하거나 자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코로나19 핫스팟으로 불리는 집단 발병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어기는 학교나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 일부 핫스팟의 감염률은 6%를 웃돌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이른바 핫스팟으로 불리는 집단 발병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폐쇄를 하지 않은 학교와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핫스팟 감염률은 6.2%로 핫스팟을 제외한 전체 감염률 0.95%를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주 전체 감염률은 1.1%로 11만 1,774건의 테스트 결과 1,232건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입원 환자는 하루 전보다 15명 증가한 9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도 코로나19 총 입원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번도 600명을 넘긴 적이 없던 입원 환자 수가 지난 6일부터 7일 연속으로 6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전파율은 1.16으로 환자 1명이 1.16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교 안전에 대한 걱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타운 중 하나인 테너플라이 학군의 중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학생이 2명 이상 발생해 오는 22일까지 학교가 폐쇄되고 주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등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지난주 실시한 56개 공립학교에서 진단검사 1,751건을 시행한 결과 단 한 건만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 시험이 중단된 데 이어 또다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몰리 맥컬리 대변인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몰리 대변인은 독립적인 안전감시위원회가 신중하자는 차원에서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제기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는 행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단숨에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일라이릴리는 국립보건원의 후원으로 지난 8월 코로나19 환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를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와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8일에는 코로나19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료제로 사용된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극찬하며 일라이릴리를 언급해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도 커진 바 있습니다. 다만 의료 전문가들은 임상시험이 중단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며 유망한 치료법을 시험할 때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치료법의 하나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들의 혈장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혈장 제공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코로나19에 노출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다호주 브리거명 대학은 퇴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학생들에게 일탈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아이다호주 브리거명 대학은 혈장 제공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코로나19에 노출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문과 관련해 그런 일이 발각될 경우 학생들은 즉각 정학되고 영구적으로 퇴학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학 측은 그런 행위가 있다는 소문에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거명 대학은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분별한 무시는 우리 공동체의 질병과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금융적, 정신적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더힐은 현재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브리거명 대학의 학생 수는 109명, 교직원은 22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공영라디오 NPR을 인용해 브리거명 대학 인근에는 혈장을 기증할 수 있는 곳이 2곳인데 혈장을 제공하면 한 곳은 1회에 $100, 다른 한 곳은 첫 2회에 각 $200씩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둘러싸고 집단 면역을 전략으로 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건강한 젊은 층 사이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파되도록 놔두고 노인 등 취약층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식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3일 백악관이 개최한 회의에서 고위 정부 당국자 2명은 집단 면역 전략을 옹호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선언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이라는 이름의 이 선언문은 건강한 젊은 층 사이에선 바이러스가 전파되도록 놔두고 노인 등 취약층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의 공식 홈페이지는 마틴 컬도프 하버드대 교수, 수네트라 굽타 옥스퍼드대 교수, 자얀타 바타차리아 스탠퍼드 의대 교수 등 감염병 전문가들이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고 전 세계적으로 9,000명 이상이 이에 서명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봉쇄령에 반대하고 집단 면역에 의존하는 선언문을 백악관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고문인 스캇 애틀러스는 지난 5일에도 컬도프 교수, 굽타 교수 등 3명을 초청해 집단 면역에 관해 조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가 통제 없이 퍼지도록 허용하되 고위험군은 보호하는 방안을 에이자 장관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 마감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허용했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은 인구조사를 앞당겨 종료하도록 한 긴급 명령이 부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 총조사를 예정보다 한 달 먼저 종료해도 좋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 일정을 축소해 조기 마감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허용했습니다.
13일 연방대법원은 인구조사국이 2020년 인구 총조사를 당초 예정됐던 10월 31일보다 한 달 앞당겨 9월 30일 종료하도록 한 긴급명령이 부당하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구조사 마감일은 2주 앞당겨졌고 내년 4월로 예상됐던 조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도 연내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인구조사 결과로 결정되는 연방 하원 의원 지역구 조정과 보조금 배분 등을 트럼프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결정문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최초의 히스패닉계 연방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마감 시한을 맞추는 것이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희생할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면서 올해 인구조사를 서두르면서 생긴 피해는 적어도 향후 10년간 응답자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차 부양책 규모를 1조 8천억 달러로 수정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윗에서 코로나19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의회에 통 크게 가든지 아니면 집에 가라고 압박했습니다. 통 큰 부양책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차 부양책 규모를 1조 8천억 달러로 수정 제안했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자 오늘 트위터를 통해 부양책 통 크게 가든지 아니면 집에 가라고 적었습니다. 더 힐은 이런 트윗 내용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포함한 미국 노동자를 위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 성명 발표를 무색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코널 의원은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 한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10월 19일 상원 전체 회의가 열리면 첫 번째로 중소기업 PPP 추가 지원을 포함해 미국 노동자를 위한 구제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대선 전 협상은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한 뒤 몇 시간 만에 의회에 항공사와 중소기업 PPP, 개인 현금 지급을 위한 독립적인 핀셋 지원책 승인을 촉구했고 이어 다시 1조 8천억 달러로 확대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대선이 약 3주 남았는데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17%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5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40%를 획득한 트럼프 대통령을 17%포인트 앞선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가디언은 이런 지지율 격차가 이달 초 CNN 방송 여론조사의 16%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선거를 불과 3주 앞둔 시점에 이런 지지율 격차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 논란과 말끊기 등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1차 TV 토론, 대통령까지 감염된 백악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요 경합주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주 유권자들 일부가 반트럼프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후보는 건강보험과 인종관계, 일자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이었던 경제에서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방탄소년단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방탄소년단을 태그하고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활동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BTS 트위터 계정을 태그하고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활동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BTS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 코리아 소사이어티 제임스 벤 플리트상 수상을 거론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당신들은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제임스 벤 플리트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면서 음악은 세계를 하나로 모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7일 BTS의 제임스 벤 플리트상을 수여했습니다. 해당 상은 한미 관계 증진에 두드러지게 기여한 한국인 또는 미국인을 상대로 수여됩니다. 당시 수상 소감에서 리더 RM은 한국전쟁 70주년을 거론하며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우편 투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곳곳에 비공식 투표함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공화당의 투표함 설치가 불법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이 남가주 지역 곳곳에 수십여 개의 비공식 투표함을 설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공화당이 설치한 투표함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투표함이라며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우편 투표용지 수거함은 투표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Unofficial, unauthorized ballot drop boxes are not permitted by state law. 하지만 공화당은 이 같은 철거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법은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원이 투표용지를 모아 선관위에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관위에 제출할 투표용지를 대신 수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수거함에 적혀있는 공식이라는 표기는 삭제할 수 있지만 수거함 자체를 철거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Because ballot harvesting is legal, we wanted to be open about it, and so we let people know on Facebook and social media that they can drop their ballot at a secure ballot box, and we'll take it down for them.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각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만이 투표함을 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공화당이 오는 15일까지 모든 비공식 투표함을 철거하지 않으면 선거 조작 등 선거법 위반에 따른 사법 처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에선 대선 후보 목록이 없는 우편 투표용지 수천여 장이 배송된 데 이어 우편 투표용지가 대거 폐기된 채 발견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어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 때는 무효 처리되는 우편 투표 참여자 수가 2016년 대선 때보다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에 LA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쳤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으로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한계가 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이후 식당 야외 영업이 허용된 지 어언 5개월. 야외 영업을 해도 한정된 공간에 회전율이 줄어들어 매출은 평균 30%나 쪼그라들었고 실업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대로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심정에 꾸역꾸역 버텨온 업주들은 이제는 정말 한계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나마 지금 밖에서 하고 있지만은 밖에도 하는 것도 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장사를 어느 정도만 된다 해도 기다리겠는데 이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단단한 문을 닫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실내 영업이 허용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을 재유행 우려에 올해 안으론 실내 영업 허용이 불가능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자 업주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버티는데 한계점이 온 만큼 11월을 기점으로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제 겨울 되니까 우리가 10월, 11월이 또 장사가 안 될 때예요, 연말 중에. 이런 2중, 3중고가 겪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 되면은 우리가 좌이반, 타이반 문 닫고 나오는 업소들이 많지 않겠는가. 최근엔 일부 몰에서 주차장 공간 활용을 놓고 건물주와 업주 간 그리고 업주와 업주 간 다툼도 빈발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회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코로나 막으려다 굶어 죽겠다라는 업주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을 내세워 무작정 하지 말라고 막기보단 경제와 방역 대책을 좀 더 조율 있고 현명하게 구상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은퇴자들이 받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인플레 자동 조정으로 내년에 월 평균 $20 오릅니다. 사회보장처는 내년도 생계비 조정 비율을 플러스 1.3%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달이 사회보장 납입금을 내고 62세에서 67세에 은퇴했던 5,600만 명의 은퇴자들은 평균 한 달에 $1,543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소기업, 식당,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1억 추가 지원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13일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1억 추가 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전체 절반이 넘는 $7천만 주 경제개발공사의 3차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과 식당 업주 등의 지원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이외에 렌트비 및 모기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00만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업무 정체를 겪고 있는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직원들의 잇단 코로나19 감염으로 업무 차질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차량국은 이번 주 들어 맘머스 카운티 이튼타운 사무소와 벌링턴 카운티 델란코 사무소, 유니온 카운티 스프링필드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패터슨과 뉴욕 사무소는 지난주 문을 닫았고 놀스버겐 사무소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모금 캠페인에 쉐이크앤고 김광석 대표가 $50,000를 쾌척했습니다. 13일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8일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견뎌주시길 바란다며 한인회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뉴욕 한인회관 살리기 모금 운동에도 $100,000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